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국내외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 정치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티셔츠군요. 네. 그 안에 무슨 수염 난 사람은 야구 선수입니까? 예, 우리 박용택 선수. 저 은퇴한 분 요새 네네. 해설위원. 네네. 네. 뭐 관계가 있으세요, 박용택 아니, 씨? 그냥 좋아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야구는 한화 이글스인데. 네. 그렇죠. 오래 하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정치 평론도 그렇고 다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하는 게 좋죠. 오래 살면 좋고. 그럼요. 아이고, 이게 뭐 그 매일 하나씩 터져 나와요. 지금요. 뉴스거리가 되게 많은데요. 정말 네.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이를테면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도 뭐 디올백을 뭐 무혐의 처분했다, 뭐 또 선거에 개입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분 뉴스만 하더라도 여러 꼭지가 동시에 네. 메일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두 가지씩으로 하면 한국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그래도 좀 중도적인 네. 포지션인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칼럼이 실렸어요.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뽑지 않았다. 네. 이게 아마 사실 중도를 비롯해서 국민 다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의 단서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인이거든요. 다만 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관례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같이 살 뿐입니다. 그런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분이 개입을 한다면 그건 국정농단인 거죠.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스픽스가 대박을 쳤네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예,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생방송 중에 네. 연결을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식사 중인데 좀 이따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러다가 네. 스픽스라고 하니까 그냥 질러버리시더라고요. 음흠.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실제로 말을 섞어보니까 네네. 어떠셨어요? 좀 굉장히 할 말이 많고 네. 막 억울함 뭐 이런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간접적으로도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아, 저분하고 대화하기 참 힘들구나. 아.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정교한 대표님. 이 두 분은 세 발의 피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안진걸 전개환 두 분이 두 분의 여기서-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네. 왜요? 아니, 그분들도 말씀이 많잖아요. 사석에서도. 네네네. 근데 이분은 남이 말할 기회를 아예 안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 아닌가요? 절박함도 있고 그게 본인이 말 기술이고 내가 탁월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휘감아서 잘 넘길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감의 또 하나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제분들 얘기하고 뭐 학교 안 가고 있다, 뭐 네. 창원에 명씨가 몇 명이나 되겠냐,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저분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답답함이 스픽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해는 좀 됐었어요. 뭐 근데 말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네. 부분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네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정교한 대표나 JTBC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분으로부터 뭔가를 밝혀내려면은 뭔가 이분에게 친근한 자세, 낮은 자세로 이렇게 대접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연결하고 그렇죠. 뭐 또 주진우 기자도 뭐 창원에 내려서 만났다는데 그런 게 다 노력의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전교현 네. 대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네네네. 메시지를 던졌고 음흠. 그 전에도 뭐 3시간 반 동안 통화했고 그래서 생방송 연결이 됐잖아요. 자, 뭐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보기를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때 명태균 씨의 주요 주장 어떤 맥락에 어떤 주장들이었죠? 명태균 씨의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씨가 공천 받는데 김건희 씨와 통화했다. 윤석열과 통화해서 내가 공천을 주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피했습니다.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에 김영선 씨가 공천 받는 와중에 김건희를 통해서 컷오프 되는 상황을 들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어요, 본인이. 김건희 씨 통해서 들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당의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컷오프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김영선 씨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왔던 녹취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또 윤석열, 김건희를 협박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나오는 조작설과 본인은 다르다. 나는 그렇게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파렴치범처럼 네네.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세비 때문에 반띵 받고 돈을 착복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도가 이런 상태에서 압수수색도 당했으니까 상당히 격앙됐을 텐데 격앙된 건 보이는데 실제로 중요한 맥락에서는 좀 뭐랄까 꼬리를 내린다 할까? 다 빠져나왔어요. 유화적인 네. 제스처를 취해요. 이거는 현실적인 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힘을 의식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진 표를 다 털어버리면은 마지막에 위기 상황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은 구속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 문제로. 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가지고 나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설핏 맞선 보여주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면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런 파국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지금 상황 자체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화려한 언변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 이른바 이모 씨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라든가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투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나하고 어떤 이익관계 또는 어떤 비밀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을 것이야 라는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또 워낙 센 거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자금법으로 나를 압수수색했지만 구속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또 하나의 또 자신감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구속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구속이 현실화되거나 하면 다른 카드를 내놓을 수 저는 있겠네요. 그 윤석열, 김건희 씨 관련되는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텔레그램 캡처본 이런 것들을 좀 더 센 것을 네.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세상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사시네요. 아니 뭐 단순하죠. 때리면 나도 약점 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네. 또 하나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인터뷰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아까 모호하게 해요. 현직인지 아니면 그만둔 다음인지는 모호하게 표현하는데 윤석열 총장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비대위원장인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런데 그 채널이 명태균이었다. 그러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밀접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던데 이건 어떤 복선이 깔린 겁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걸요.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아는 관계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명태균
이준석에서 호반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과 명태균 씨를 끼워서 만났다. 처음 만나가지고 갑자기 끼워서 만납니까? 그런 그렇죠. 일 인간관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관계가 전제됐죠. 신뢰관계가 전제됐기 네. 때문에 만났다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했던 말은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뭐 같이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가보면은 2021년 5월이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그때도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기사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태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 두 번째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 저는 이 두 가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향할지 모르는 공격의 칼날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도하는 안 하고 거죠. 있잖아요. 자기가 막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명태균 씨도 보호하고 있고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준석답지 네.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것이 명태균 씨의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도 덕을 받고 이준석도 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이 전부 다 합법적이었는가라는 첫 번째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이 경선 과정,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덕을 본 사실을 이준석이 알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것을 좀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났던 과정들 예를 들자면 성상납 의혹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윤석열, 김건희 쪽과 어떤 이 관련설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의심해 봅니다. 그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한다. 그렇죠. 네. 의심해 볼 수 있다. 좋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성철이란 분 정치평론도 하시고 왜 사실 처음에 역술인 얘기는 장성철 씨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이를테면 진술들을 따라가 보면 이준석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할을 했고 대선 때도 그랬고 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준석 비대위원장에게 소개할 정도로 하여튼 정책 비중이 그 동네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장성철 씨는 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역술인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얼핏 들었는데요. 토마토 뉴스토마토 쪽에서 갖고 있는 녹취록 중에 그런 비슷한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장성철 소장이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이 김 여사 일정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근데 지금 들으니까 그게 녹취록이 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잖아요. 칠불사에서. 네. 이게 무속, 기복, 아까 마신 역술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토착화되면서 토착화되면서 기복적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불교에 절에 가면 다 산신각 있잖아요. 산신각 그거 도교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절에는 다 산신각이 있어요. 그리고 탑돌이 하지 않습니까? 기원하지 않습니까? 원래 고등종교라는 것은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고등종교인데 우리나라 불교가 하물며 기독교조차도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새벽 4시에 홍매화 신문 다 의심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성철 소장 같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역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돼요. 근데 본인은 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 전문 컨설턴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의 반응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어머니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네. 이거 무속입니까? 토속입니까? 기복입니까? 주술입니까? 뭡니까? 그냥 이거 자식 사랑이죠. 자식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런 네. 영역의 네. 부분들이. 네. 근데 이거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아이고 그건 토템이 준다 이거 그게 돼요. 그런 거 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마의 마음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던 김대남 씨가 또 이명수 기자한테 예. 근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듯이 소위 좌파 유튜버인데 김대남 씨는 지금 어디 공기업 감상가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가기 전에 통화했던 내용.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도 뭐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다가 감사 뭐 그 사이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반갑게 통화할 일이 전 이해가 잘 안 제가 돼서. 이제 명수 활명수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아 그래요? 이명수 기자의 특징이 음. 생각보다 별로 질문하지 않아요. 아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울분이 네. 터지도록 그대로 놔둬요. 맞장구만 쳐줘요. 아니 그래도 네. 전화 통화 자체가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남 씨를 개인적으로 취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어떤 덩어리가 있어요. 네네. 그것을 이제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중에 김대남 씨가 동향이다. 이른바 이제 영동지방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이명수 기자는 삼척이고 김대남 씨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으로 네.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 좀 어떤 이 지역적인 친분 관계 이것을 통해서 좀 가까워졌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김대남 씨가 소개했던 울분이라든가 엉거리진 것들을 털어낸 거죠. 그걸 이제 이명수 기자는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서 녹취를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거기 김대남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은 좀 뜨악해요. 거의 조롱하죠. 아니 그러니까 무능하고 네. 아무 능력도 없고 표현 중에 꼴통이라는 표현도 꼴통이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맨날 승질만 내고 할 줄 아는 게 자기를 찬양하는 유튜브 보고 히히닥거리고 위안이나 받고 있다는 건 심각한 거 사실일 아닙니까?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나마 정무적 기획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이분이 격양되었고 이른바 좀 뭐 허풍을 좀 보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허풍을 치더라도 뉘앙스를 뒤집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별일 안 하는 사람, 김건희는 열일 하는 사람. 이 뉘앙스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저는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녹취록에서 세 가지의 저는 중요한 법률적 위반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분이 이른바 진보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네.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하면서 보수적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고발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네네.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 되겠죠. 네. 만약에 이게 팩트로서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하면 국가형벌권이라는 국가의 가장 아주 최후의 수단이고 중요한 기능을 네네.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어용단체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론 자유도 탄압하고 그렇죠. 와, 이건 국기문란 뭐, 사건이 되는 네.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녹취록대로 김건희 씨가 이철 규칙을 통해서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이러면은 사인의 정치적 개입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디 이제 공기업 감사론 문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도움을 줬다. 그럼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입니다. 이것도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대통령실에서 너무 싫어하는 단어겠지만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사안들이네요. 탄핵 사유가 되는 사안이죠. 네. 대한민국 검찰 경찰이 조국이 부인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서 일가족을 멸문지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관련해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네.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녹취록이 나왔는데 수사를 아예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주가 조작은 공범이 처벌받았잖아요. 공범이 처벌받는데도 수사 안 하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불공정합니까? 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일보 칼럼 제목처럼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국민이 선택했는데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찍었는데 찍어놓은 다음에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 노릇은 김건희 씨가 한다면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정말 뭐랄까요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이죠. 상황이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탄핵해야죠.
탄핵해야죠. 저는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특검 뭐 이런 것보다 바로 탄핵으로 가야 된다. 네. 탄핵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야지만이 검찰이라든가 사정기관들, 공직사회에서 제보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권력을 갖고 있는 한은 어떤 특검법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정기관들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김대남 씨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면서요. 네네. 이분의 증언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왜 내일도 우리의 대통령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뽑아놓은 독재자인 거죠. 아, 그러나 이제 권력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 이것은 관심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뽑은 거죠. 아니 그래서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에 손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수습하거나 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거나 이런 건 안 된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세수 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모든 것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뭐 주식 문제도 심각하고 주가 네. 문제 하나도 해결될 기미는 없고 아예 간섭 안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도 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국무총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씨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대인이다. 네.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개혁을 파괴를 개혁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분. 지금 아니,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 그 양반도 그래도 역사적 존재 아닌가요? 그분은 뭐 자기 총리 시켜줬으니까 고맙다. 계속 있게 해주니까 더 고맙다. 그런 아부의 차원에서 하는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총리를 죽을 때까지 할 것도 아니고 네. 죽는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잖아요. 역사적인 평가도 받고. 아이고 그분이 뭐 역사적 평가 두려워하실 분이세요? 이제까지 뭐 김현장 관계라든가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세요. 본인의 사적 이익만 생긴다면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퇴임하고 어디 미국이나 딴 나라 가서 살아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걸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 때도 끝났어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 한심한 총리 이런 표현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일을 안 한답니다. 그때도. 그걸로 유명했답니다. 그냥 의전만 좋아하고 이런 건가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네네네. 그래도 김대중 정권 때 경제수석도 했잖아요. 청와대 경제수석. 그때는 좀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좀 네네. 다를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좀 평가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는데 하여튼 뭐 노력하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인이고 뭐 가장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처럼 이야기하는 건 정말 뜨악한 대목. 뭐 대인 소인 그 간신배들이 그런 표현 남을 지켜 세울 때 많이 쓰시죠. 대인배니까 나한테 좋은 거 하나 주는 거고 대인배니까 나한테 양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검찰 수사로 밝히지 않으니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니 특검을 가자는 건데 뭐 금세 또 거부권 행사했네. 거부권 행사하죠. 네. 저는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혼하지 않는 한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부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김건희다. 그렇게 실토하는 거고요. 이명수 기자와 이 대통령 선거 전에 7시간 통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김건희 씨가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방구나 뿡뿡 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합니다. 그게 사실인 거죠. 우리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거고 실제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인 거죠, 지금. 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걸 우리가 대선 전에 들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고 또 지금도 자료 화면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뭐 처가 얘기, 부인 얘기 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뭐 학력 위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을 옮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마침내 대통령도 될 정도라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근데 국민들 탓하기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을 탓해야죠. 그 정당을 탓해야죠. 오죽했으면은 대권 주자가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네네. 정체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라든가 어떤 교정의 목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황. 이게 과연 정당인지 아니면 환관 집단인지 자꾸 뭐 대인배 이런 표현 쓰니까 역사적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저거는 권력에 순응하는 기회주의자 집단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를 들어 구도만 갖춰진다면 이를테면 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라는 구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누굴 갖다 놔도 어떤 악당을 갖다 놓거나 뭐 심지어 바보를 갖다 놔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자랑하기가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특정 정당이 무너지고 극우적 이익 집단 언론이 붙어서 이벤트를 하거나 상징 조작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착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중동 언론이 띄워준 거잖아요. 윤석열을. 네. 시대의 메시아처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적격차처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적, 정책적 힘을 보태주고 세력으로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정권인 겁니다. 그럼 뭐냐? 그 속에서 이익관계를 나눈 거죠. 나는 안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먹더라도 귀에 이거 귀마개 손 꼽고 나는 내 지역구 예산 챙기고 나는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면 돼. 라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 신문사에 우리 방송국에 이익만 생기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이익 바라기형 불나방 같은 언론들. 이 집단 간의 연대가 만들어낸 괴물 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의문은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뭐 대통령 윤석열 씨가 뭐 임기를 다 하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대선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대선에서도 그런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국민의 선택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라고. 언론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반민주당의 기수로 만들어주고 역사를 바꿀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두환이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윤석열도 만들어주고 그 뒤 사람도 저는 똑같이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상수라는 거잖아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민주 진보 진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 진보 진영만이라도 이벤트 상징 조작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숙고하고 심의하고 모든 것을 펼쳐져서 실력이 드러나는 방법의 정당적 합리적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저 당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쪽 당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민주당이 토론 20번 하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3번, 4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 경선에서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뭐 유예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논의를 민주당 안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고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뭐 제가 바라는 결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결론대로 안 나더라도 상당히 수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됐는데 근데 그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 왜냐면 그냥 자극적인 선동 하나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나. 윤석열 케이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투세 문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소로서의 수기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너무 오래 끌었고 이게 단순한 이슈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내부 토론이었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의원들 간의 수기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짧게 끝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쓸데없이 이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혀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짜놓은 프레임에. 그렇죠. 금투세하고 민주당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벌 사람이 뭐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국민들 주식하는 사람 많은 거기 때문에 한 3일 토론하고 의총에서 거수해가지고 바로 끝내버렸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2달씩 끈 거는 전략적으로는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질문을 다시 하고 금투세가 아니더라도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뭐 국회에서
뭐 하여튼 매일처럼 토론이 여러 개가 열리잖아요. 네. 그게 이런 뭐 윤석열식의 이를테면 선동 정치 네네. 한방 그게 그건 대응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 유시민이 한 30명 정도 생겨야 돼요.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에이 정책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죠. 정책을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정치인이 유시민 정도밖에 없더라고. 네. 그런 실제로 정책을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농객들,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20, 30명 되면은 그게 주류적 현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20, 30명을? 뭐 유튜브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재미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습관 들어지는 거고 익숙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세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네네.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심리학적으로. 네. 우리가 자극적인 재미에 스스로 좀 우리가 취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대한민국 TV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덜 재밌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정들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덜 재미있는 것들만 채워진다면 그 속에서 재미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당이라든가 언론이 재미없는 토론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재밌게 만드는 기술을 부리는 그런 진한한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전계환 대표가 네. 체육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체육은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체육이 그렇다고 내용 전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정계환 대표가 체육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되나요? 못 되죠. 네. 못 된다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체육 씨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체육 씨가 네. 본질과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본질과 현상을 네. 파악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꼭지를 잡아서 재미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져가다 보면. 저보다 최욱 씨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네네. 아니 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씨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사 표현일까요? 갈로 쳤어요. 김건희 연관설 알아보자 이런 뜻이죠. 네. 한동훈 씨가 이제까지 윤석열 앞에서는 찍도 못하고 김건희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집에 화장실에 가서 낙서를 하잖아요. 화장실 안에다가 네. 윤석열, 김건희 나쁜 사람 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 그렇죠, 낙서처럼. 예.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밖에 문에다가 썼어요. 네. 김대남 써놓고 갈로 쳐서 김건희 물음표를 찍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죠. 한번 쫄보가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될까요? 일단 감사가 안 되죠. 탈당을 했잖아요. 김대남 씨는 감사가 안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백서팀, 총선 백서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네. 총선 백서팀을 조정훈 의원이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실무자선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한동훈 씨가 총선 후보들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동훈 씨의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같이 넣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총선 백서팀에서 그걸 넣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한동훈 측에서 이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요 사실이 김대남 씨가 아닌 어떤 높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나경원 캠프, 윤석열 원희룡 캠프 전당대회 때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원희룡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냐? 지난 총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기사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그런 후보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동훈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이슈가 못된 적도 있어요. 네네. 한동훈이 생각해 봤을 때 조정훈이 있었던 팀에서 대통령실에 자료를 넘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기사 쓰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원희룡 씨가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밝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당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다가 한동 관련된 고급 정보를 넘겼다라고 의심하는 거고 이걸 찾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보셔요? 못 찾죠. 네. 못 찾죠. 일단 대통령실 쪽은 부인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접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통령실하고 강제 접근 안 되죠. 수사권도 없고 당의 네. 감사 기능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김건희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친한 최고위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모 의원은 어떤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나오면 우리가 부결시키겠지만 다음에는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김건희가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에 나는 가결시킬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사과란 말이야 이러던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아직도 한동훈이 우스운 거죠. 쫄보 한동훈인 거죠. 콜라나 먹는 한동훈인 거죠. 그러면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라는 게 약속대련만은 아니고 네네. 실제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근거들이 실제로 좀 나오잖아요. 갈등이죠. 네, 그리고 아니 예를 들면 밥도 안 주는데 네. 밥도 안 먹여주는데 갈등이죠 이거. 밥 안 주는 게 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그러니까 왕따입니까? 뭐 대통령과 독대하자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거부도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원내 대표 지도부만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쫄보기 때문에 파국적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자신의 약간의 정치적 승리,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것, 그리고 자꾸 저는 그쪽 생각을 하는데 의정 갈등 문제의 정원 조정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한동훈이 주도하는 당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바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둘 다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파국으로 가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린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파국으로 간다는 건 지난번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축출해버린다? 그렇게 쉽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준석과 달리 여기는 문자를 많이 갖고 있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바지 사장인데 아예 존재 없는 식물 사장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한동훈의 말을 안 듣고 한동훈은 그냥 대표로서 혼자 메시지만 내고 떠들고 다니는 상황. 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당대표 임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도 불편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견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른바 단칼에 쳐내버리면은 문자 깔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위험하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취임식 때 다 불렀대요. 네네. 다 왔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도 불렀고 네. 다 불렀습니다. 그분들 몰래하면 안 돼요. 그분들 화나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그분들과 적대적으로 되면 안 돼요. 뭔가를 정보를 오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동훈도 똑같습니다. 네. 한동훈을 완벽하게 쳐내거나 척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동훈도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한다고 뭔가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적당히 고사시키는 것. 이게 저는 대통령실이 한동훈에 대한 태도라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씨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자기를 적당히 고사시킬 것 같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쫄보여도. 알죠. 그럼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뭐랄까 대차게 나간다고 하나요? 에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기질이 자질이. 그러니까 이분은 애들려 이제 핑퐁 치고 해서 이제 조금씩 저항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최근에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새로운 그 의혹들이 이렇게 막 불거졌잖아요. 네네.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가 통화했다. 그 다음에 주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뭐 편지 보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대충 짐작건데 검찰발 정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라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은 쫄보여도 주변에 만약 친한계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몇 명이라도 그런 분들은 부지런히 대책회의하면서 이럴 때 한번 질러야 된다. 원내에 있는 친한계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나는 이미 국회의원 됐는데 극단적으로 한동훈이 위험해진다. 그럼 한동훈 버리지.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버릴 거라고 봐요. 한동훈을. 다만 원외. 신지호 같은 분. 신지호는 한동훈 쉽게 안 버릴 것 같아요. 네, 아니 원외잖아요. 그리고 특히 김경률, 진중권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절대 안 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그 힘을 가질까요? 메시지를 제대로 내면 힘을 가지게 되죠. 네. 사실 김건희 씨가 약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건희를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물증들, 문자 같은 거 오픈해버리면 그게 충분히 힘이 되죠. 근데 거기까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럼 친한계, 원외 친한계는 거기까지 갈까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그림을 그려서 그 상황에 가는 게 아니라 친한계라고 뭐 그룹은 작지만 여기서 원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급한 심정에 김건희를 직접 멱살 잡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못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이 왜냐하면은 원내에 있는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네,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떠야지 뭐가 또 꼬물이라도 생기고 이익관계라도 생기고 언론에서라도 나를 불러주고 하다못해 김경률 씨 어디 가서 정치평론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종편이라도 출연할 건데 그러려면 한동훈이 펄떡펄떡 뛰는 이슈 메이커 해야 되거든. 그럼 뭡니까? 윤석열과 싸우는 거거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국힘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8명 빼오는 것은 어렵고요. 20명 빼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8명이라는 게 이제 200석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그 8명인데 20석은 원내 교섭단체죠. 네. 정계 개편이 돼가지고 당이 쪼개지는 것이 오히려 8명을 빼오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당시에 뭐 유승민 의원 등 정당을 그렇죠, 따로 그렇죠. 만들었던 개별적으로 8명은요 못 나옵니다. 혼자 되는 두려움, 윤석열의 타겟이 된다는 두려움. 원래 보통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단에 주는 안정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떼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한여름에도 모여서 덥지만은 밖에 나오면은 혼자 지목돼 가지고 늑대의 타겟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덥지만은 양떼들 속에 짜증 나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심리거든. 정치인들도 똑같거든요. 그런 한 무리가 뚝 떨어져 나와 버린다. 그러면 안전하거든. 그 속에서 내가 제일 바깥쪽에 있어 가지고 늑대의 표적이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 한 20-30명 떨어져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짧게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영광 뭐 한평에서 싸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야 이거 문제 아니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 양쪽에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은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이슈를 안 만들어내야죠. 선거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터전을 닦는 것도 좋은데 지도부가 내려가면서 메시지를 내가지고 월세방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내는 게 아니라 풀뿌리 생활민주주의 정치를 현장에서 잘해서 이기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두 정당 다 진보당으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에서 배운다는 진보당이 뭐... 지금 영광에서 여론조사하면 20%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활동가 한 500명 정도 가서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풀뿌리 민주주의나 생활정치는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참 가정입니다만은 부산 금정 같은 데 이길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전념을 해서 정권심판론을 띄워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서울시 교육감사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정당이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죠. 오늘 민주진보 교육감부 플랜카드 걸었던데 상당히 저는 좀 참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탄핵 심판 이 정도 못 겁니까? 원래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정근식 플랜카드를 그렇게 안 그랬더라고요. 뭐 2탄을 한번 기대해보고 그 정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방송을 듣고 그렇죠. 윤석열 교육 탄핵은 해야죠.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교육정책, 교육 탄핵은 맞죠. 뭐 후보 개별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교육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후보를 선택한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시기적 사명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감성과 선거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따끔하게 진짜 질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요. 이슈 메이킹도 못하고 있고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힘을 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 얘기를 정근식 후보랑 캠프에서 볼 겁니다.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반나절 내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아니요 진짜로 왜냐하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짧은 임기 동안 교육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새로운 걸 뭐 번다하게 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세게 오는 윤석열 이상한 교육을 막아내는 역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과서라든가 그렇죠 아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에 보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게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마 표를 찍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딱 마지막 얘기 자 만찬 이거는 뭐 국감 때랑 하여튼 열심히 싸워달라고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단돌이 하는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권분립 위반일 수 있습니다. 네. 행정부의 수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판과 견제의 주체가 돼야 될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무마시키고 적당히 마사지를 한다. 이거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거 저는 좀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무위원 제도라든가 이런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린 건조한 당정 관계.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 편들어주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 반성도 있어야 된다. 민주당에게는 네, 편들어주는 것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또 다음 주에는 또 많은 뉴스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게 끝없이. 제가 뭐 오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단 하나 짧아져야 될 것은 윤석열, 김건희의 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개입도 많이 하고 또 두 분의 성격이 워낙 독특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또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여러 가지가 더 터질 거 아니냐라는 그 이걸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대충 맞는 건가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은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술 먹는 거 잘하시고 또 하나는 사정기관의 속성을 활용하는 것. 네, 압수수색. 그러니까 상당 기간 입틀막으로 틀어막을 거다. 검찰권을 가지고.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데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스픽스 마키아벨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변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어냥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